안녕하세요. 오늘 그 교과서 어제 두 개 찍어서 올렸는데 하나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요거 하나는 마저 오늘 찍습니다. 35강이고요. 찍고 그 사전 예비 공고 나온 거 잠깐 같이 보고 좀 얘기하고 지금 뭐 상담을 좀 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느 지역 봐라 뭐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인 특징, 그 다음에 뭐 변화된 뭐 이제 뭐 좀 변동된 실기 뭐 이런 거 좀 보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볼게요 같이. 자, 판화 조각입니다. 우선은 뭐 작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작가보다는 우선은 메조 틴트가 이제 로커, 우리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판화 같은 경우는 그 용구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 판형이라든가 그 어떤 방식의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줄무늬를 만들어서 판면을 어둡게 해놓고 거친 면을 깎아 생긴 밝은 면을 로 이제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규칙적인 화면의 질감이 특징이다. 그래서 어두운 배경은 에코 틴트로 메조 틴트 기법이다. 그래서 에코 틴트와 메조 틴트 이제 뭐 부식의 차이죠. 이제 요철을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메조 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그 로커로 이제는 그 요철을 만들잖아요. 그 요철을 만들면서 이제 깎아내는 방식인데, 그 요철 자체가 이제 어두운 면이라 보는 것이 그 요철에 잉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잉크를 바르게 되면. 근데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잉크가 들어갈 그 틈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는 그 한운성 작가인데 이제 사과 피망 해가지고 석판합니다. 굉장히 가장 회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석판화 제작 과정에서 보시면은 판 위에 석판화용 크레용, 해머, 유성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선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석판에다가 석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판이 됐든 간에 그 판 자체에다가 원래 에칭 작업을 미리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임용에서는 실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엣치 작업. 그 약간 그 아라비아 고무에다가 그 뭡니까 그 산이 약간 들은 건데, 판에 대한 유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우더를 칠해서 번짐을 방지한다. 이게 스톤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뭐 이런 걸 같이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석판용 위에다가 크레용으로 유성으로 그려 놓으면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바르거든요.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면은 그 그림에 묻게 되죠. 그림에 묻게 되고, 그 그림 자체에 묻게 되면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더 생긴다라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우선은 이제 뭐 정창형 이제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라비아 고무액에 산이 약간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쓱쓱 바르면은 어떻게 돼요? 유성으로 그림을 그린 부분은 어떻게 유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성으로 그리지 않은 바탕 부분은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갔을 때 그 그림 부분은 물을 이제 밀어내겠지만 바탕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크가 바탕 부분에 잘 안 묻게 되고, 그래서 그 엣지 작업, 그래서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르는 작용은 바탕은 코팅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부분은 오히려 유성을 잘 먹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흐르는 물로 이제 아라비아 고무액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흐르는 물에 이게 지워지겠는가? 안 지워지죠. 왜 이렇게 됐을까? 흐르는 물에는 이게 유성이잖아. 유성인데 지금 손으로 뻑뻑 문지르고 있네. 그죠? 이게 지워지나? 어떻게 할까요? 이 흐르는 물 전에 이 흐르는 물을 닦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석유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휘발성이 있는 그런 이 용액을 가지고서 닦아냅니다. 한번 닦아내고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판에 잉크를 칠한다. 판에 잉크를 칠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유성분의 어떤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진구다라고 하거든요. 흔히 뭐 진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더 칠해줘요. 그 다음에 물러가면 씻어내고 물을 뿌리죠. 그 다음에 판에 잉크를 칠합니다. 근데 판에 잉크를 칠할 때 물을 반드시 한번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스를 놓고 찍는다. 뭐, 자, 그 다음에 로트렉. 석판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르누보의 영향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누보 양식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우교의 영향을 받아요. 이 구도적인 요소로 본다면 굉장히 그 대상을 확대시키고, 이런 거 보시면 대상이 잘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평면적인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대각선 형식의 구도, 이런 것들이 우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이 포스트는 아름다운 색과 선으로 가구, 그 다음에 달력, 과자 상자 등의 삶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이처럼 모아의 로트렉을 통해서 당대의 거리를 장악했고, 미술계에 있어서 상업미술인 포스터를 주류미술로 편입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포스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걸로만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작품으로서의 포스터로 승화시킨 게 이 사람들이에요. 로트레크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석판하고요. 그래서 로트레크는 프랑스 남부 알비 지방 출생인데, 손실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귀족 집안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귀족사회의 허위와 위선 등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는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취급되던 서커스, 그 다음에 광대, 매춘부, 그 외에 놀이터, 운동경기, 무용장 등 즐겨 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족이라고 하면 이제 아름다운 이제 아카데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선으로 보고 아주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대상을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네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좀 뭐가 좀 의아하냐면, 보시면은 경마 장면을 묘사한 석판화인데, 말이 달리는 장면을 속도감 있게 빠른 드로잉으로 표현을 했대요. 속도감 있게. 보면은 되게 뭐 낙서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얼핏 보면 혼란스러운 낙서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어렴풋이 암시만 해줌으로써 빛과 속도의 운동감의 인상을 포착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 빠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포착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은 모네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물론 이제 모네는 이제 색에 대한 변화를 뭐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마네는 속도감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작품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 석판화는 그렇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샤갈은 참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샤갈이 이 작품은 그런데, 보통 이제 샤갈 작품 중에서도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꿈, 그 다음에 고향, 뭐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아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아닌데 보통 이제 대상을 이제 분할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파의 어떤 분할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회화적인 붓터치와 농담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요. 샤갈은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마치 꿈의 세계와 같은 신비하고 동화 같은 장면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민속주의적 주제, 민속적인 주제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서에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 그리움, 그리고 사랑과 낭만, 환희,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2페이지 했네. 지금 벌써 10분 지났는데. 아까 그 설명하느라고. 자, 윤명로 작가입니다. 선생님이죠. 윤명로 선생님 작품인데, 자, 물과 기름의 그 석판화인데,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기름기가 있는 드로잉 재료로 드로잉한 후에 화학 처리해서 기름기가 있는 유성 잉크를 묻혀 찍는 석판화다. 그냥 석판화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현대 추상화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땅이라든가 바람, 산 등의 자연에 주는 낭만을 검정색, 회색, 흰색, 무채색으로 조화롭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익명의 땅, 그래서 이 작가가 1990년 충북 부강의 대형 창고에서 시작한 연작인데, 거대한 자연의 응축된 에너지를, 그래서 거대한 자연의 응축된 에너지를 화폭에 분출시키는 듯한 회화를 선보였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죠. 슈레, 로트렉과 같은 계열의 석판화 포스터 작가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는 판화의 복수성을 이용한 포스터. 그 다음에 바자렐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선 기하적 형태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생생한 색채로 구성해서 착취로 인한 시각적 효과,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키네틱 아트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재에 구멍을 내가지고 방식이 되게
재밌죠. 구멍을 내어 잉크를 통과시켜 찍어낸 판재에 구멍을 내어 잉크, 그러면 실크 스크린 아니면 스텐실이겠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실크 스크린으로 한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작 작품인데 다른 판화와 달리 판의 그림과 찍힘 자우가 바뀌지 않고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맥라이트. 자, 주로 여행지, 여기 딱 봐도 여행지죠. 주로 여행지에 대해서 이제 가문과 그곳의 이국적인 풍경, 이래서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을 하는 작가인데, 밝고 따뜻한 색채, 되게 뭐 흠잡을 데 없죠. 되게 장식적인 그림인데, 단순화된 형태, 보시면은 되게 대상이 단순화되고, 그 부분이 뭐 변화없이 되게 평면적인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낭만적인 세계를 보는 이에게 편안한 만족감을 주는데, 맥라이트가 그리는 풍경에는 베네치아 축제라든가 그리스의 햇살 가득한 거리, 항구와 해변, 그리고 도심의 야경, 이게 주로 이제 소재로 등장하고, 주로 신화적 풍경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아름답게 장식된 실내를 많이 그려요.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시선, 저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따뜻하면서 화려하고 때로는 눈을 맑게 해줄 정도로 시원하고 경쾌한 색채, 분명한 선과, 아무래도 되게 좀 디자인적 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화는 됐고, 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매끈한 화면은 이국적인 정치와 맞물려서 매력적이고 남성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워홀, 나무 위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실크 스크린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상업 이 세제죠. 당시 슈퍼마켓을 흔히 볼 수 있는 세제 브릴러를 담은 박스를 실크 스크린을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예술과 상품이 모호해진 현상을 실크 스크린 대량 생산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월이 60년대 이후에 판화의 실크스크린 그 프로세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공판 인쇄인 실크스크린의 프로세스 원리는 작가가 직접 인쇄에 종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기계로 만들어내듯 실크스크린 작품을 계속 찍어냈다라는 거죠. 팩토리. 그래서 이 작품 자체를 이제 실크스크린 찍어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작품이냐. 상업자, 이게 실제 이제 블루박스가 똑같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브롤박스인가 아니면 작품인가, 이게 좀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예술과 그 다음에 일상의 용품, 특히 키치적인 요소가 모호해지는 순간을 이 사람이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이 토톨로지라고 하죠. 이 토톨로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단토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단토가 뭐라고 했냐면 예술은 죽었다. 이 예술이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술 자체가 형식주의적 관점의 어떤 예술적 해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응용한 거죠. 그래서 예술이 죽었다. 결국은 철학적 사유로 작품을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이걸 이제 작품을 인정을 하면서 단토의 제도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느 시대에서 인정을 받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미술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루박스를 결국은 그냥 세제의 박스 자체를 그냥 본떠서 놨을 뿐인데, 이것이 이제 작품으로서의 어떤 원본성에 대한 회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뮬라크라는 말이 나오죠. 시뮬라크. 그래서 시뮬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제의 복제라는 뜻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다. 자, 오연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리콘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에 그린 생활 공간을 여러 층으로 판을 만들어서 쌓은 후에 실리콘으로 떠낸 요걸 자체를 조각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도 하고요. 익숙한 공간을, 그리고 작은 실제 공간을 구축하면서 표현을 한다라는 스텐실인데 다색으로 한다는 것은 뭐 판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그림 그리고 색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밑그림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리고 이미지를 따라 그리면서 찍을 부분을 칼로 오려내죠. 이것을 여러 장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계 수만큼 판을 만들고 칼로 오려냅니다. 그래서 찍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각으로 가네요. 권진규. 자, 권진규 이 작가는 이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작품의 특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이제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이제 뭐 철조로 가면 전체적으로 철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모노크롬만 하면 뭐 모노크롬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딴 거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철조가 유행을 했던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권진규는 향토적이면서도 종교성, 그리고 전통성을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되게 그 정적인 인체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가사를 걸친 자수상, 이것도 아마 가사라는 것은 우리가 불상 때 배웠지만은 이 가사 이렇게 걸친 걸 얘기하죠. 불교에서 테라코타와 건칠입니다. 중요하죠. 모든 작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작품이 테라코타 위에다가 건칠을 한 작품이 권진규 작품의 특성이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주재료로 한 조각 작품을 통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뭐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자코메티, 이 사람은 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선 맥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코메티는 정신적 위기 상황에 좌절에 빠진 인간의 불안을 섬세한 통찰력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자코메티 작품은 부피감은 전혀 없이 골격만 앙상한 인체가 특징이죠.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무게가 없다. 어떤 경우든 죽은 사람보다도, 의식이 없는 사람보다도 가볍대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그거, 그 가벼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야, 너 저기 뭐뭐 이렇게 해서 뭐 너 어제 뭐 저기 서양미사 공부 많이 했어? 이게 저기 뭐야, 인상주의 어때? 인상주의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좋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야. 하고 있는데 건성건성 듣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야, 너 왜 영혼 없이 대답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영혼 없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거나 사람이 이제 좀 힘들거나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좀 이렇게 거기에 꽂혀 있으면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외적인 내용이 들어와도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코메티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 영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인간들을 보고 있다. 전쟁에 대한 후유증? 그래서 인간의 가벼움에 절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철사가닥 같은 가늘고 긴 인체를 표현해가지고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고독한 실존주의자죠. 존재와 허무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극한으로 이르도록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체미학에 전복시키고 해체해버렸다. 전통적인 인체미학은 뭐야? 양감 위주의 인체미학이죠. 그 다음에 론뮤익, 와이베이 작가인데 되게 섬세하죠. 이 사람은 삶과 죽음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극사실주의, 와이베이 작가이기도 하고, 실제 모습을 보면 다 살짝 디테일. 이 사람은 나이를, 이거는 이상하게 나이 먹은 사람 만들었네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나이 먹을수록 죽어가는 상황을 되게 굉장히 뭐 양감도 줄고 주름만 처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왜소하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든가 보통 젊은 사람들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되게 좀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는 언제나 삶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대부분 벌거벗은 우리의 몸이 소재가 되고 있는데, 표적은 물론 주름, 모공, 살결, 그리고 몸의 미세한 솜털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합니다. 이를 위해 작품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 오래 만들 수밖에 없겠죠. 또한 실제 크기보다 몇 배 큰 작품 선보이는 이유는, 매일 접하고 있는 우리 눈에 익숙한 사이즈는 관객은 물론 작가 본인에게도 그리 큰 흥미를 전해주지 못한. 그래서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진짜 되게 극사실적으로 만들,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 때 더 그것이 와닿는다는 것이죠. 자, 헨리 무어, 프랑크 씨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유기적 형태, 다시 말하면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의 곡선적인 요소로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 가난한 사람들도 예술 작품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어는 57년에 만든 이 작품을 단돈 6,000파운드, 그래서 1,040만원에 런던시에 팔았는데, 높이 3m, 무게 1.6톤의 청동상임에도 감안하면 아주 싼 값이라는데, 뭐 우리는 모르죠. 그냥 1,000만원, 싼 값이래요. 대신 무어는 이 조각상을 가난한 일반인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다. 김종영이 나오죠. 김종영 작각상인데, 그의 조형세계는 동양의 전통사상, 이 김종영도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포용하고 관심과 연구를 거쳐 꽃피운 것인데, 자연의 극한 질감이 드러나는 나무, 돌, 쇠를 주로 다룬 것도 그 때문이고요. 재료 자체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 그것을 이제 성실히 살려내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나무는 나무대로의 어떤 이런 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진리와 미가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조각을 제작했다. 프랑크 씨가 나오네요. 프랑크 씨는 우리가 20세기의 추상 조각의 성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인데, 우아하고 절제된 기하학적 형태, 이 작품 키스라는 이 입맞춤이라는 작품은 기존 재료에서 구성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작품. 그래서 절제된 기하학적 형태, 정교한
끝선지를 특징으로 하는 총동상과 대리석상으로 유명한 현대조각급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각에 대한 열정과 소질이 있었고 그 후에 목각에 심취해서 종종 나무로 원형을 새긴 뒤 나중에 다른 재료로 작품을 만들었다. 되게 뭔가 향토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시성이에요. 이거는 원시성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두상, 이 사람이 대표적인 작품이 두상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새라는 작품이죠. 비상하는 새, 잠자는 뮤즈. 이거 이제 단순한 가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1912년부터 비상하는 새를 주제로 해서 더욱 추상화돼 많은 조각들을 만들었고요. 자코메티, 무어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조각 거장 중에 하나다. 제가 눈이 조금 약간 치명이면 여기다 이제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눈이 좀 저기 끄면 이 조명이 없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게 형광등을 네, 형광등을 비추고 있거든요. 스탠드를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이 막 좀 그래요.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야, 빛이 이렇게 계속 비치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그런 티를 안 내죠. 제가 티를 안 내죠. 뭐 피곤하면 제가 자야죠. 어떻게 이걸 계속 하겠어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해도 견딜만 하니까 하는 거지. 눈이 좀 시글은 우선 팝아트에 속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직접 속고로 라이프 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속고를 묻힌 붕대에 몸에 감고 형태를 취할 방법을 짜내서 옷을 입은 채로 인물 조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한 장면을 잘라내는 것 같은 작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팝적인 요소는 없어요. 이 팝적인 일상의 오브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랬을 때 약간 팝적인 요소가 있겠죠. 철인왕후의 글씨, 드라마도 있었는데 철인왕후, 그러게 철종, 철인왕후 드라마 있었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철인왕후가 이제 흘림체로 쓴 편지고, 그러니까 이제 궁체로 쓴 거죠. 그 다음에 궁체는 오른쪽 세로선에 맞춰 쓰죠. 그러니까 물 판본체는 중앙인데, 궁체는 오른쪽 세로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음의 기준에 맞춘다. 요거는 여기 나오네요. 중앙이에요. 소주의 제작 과정, 뼈대 만들기, 뼈대 녹분 감기, 점토 대강 붙이기, 세부 정리 완성하기. 뭐 의미는 없는데 이거 뺀다고 뺐는데 안 빼졌네. 조각의 제작 과정, 환조 제작 과정은 구상 스케치하고 재료 사방에 스케치하고 대강 깎아내기, 세부 정리. 뭐 큰 의미 없죠. 여기까지네. 오케이. 좋아요. 교과서는 좀 빨리 진행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오늘도 찍었는데, 원래 한 번 찍고, 왜냐면 이제 첨삭이 많아가지고 첨삭이 많아서 대충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문항수를 이제 제한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들이 원하는 문항수 체크해서 나한테 보내고, 또 제가 또 따로 요것도 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수 외에 더 해주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뭐 가능하면 교과서랑 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신 2차를 맞거든요. 2차는 화이자 2차는 되게 후유증이 세. 근데 1차 맞고 후유증이 많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미 걸렸을 수 있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1차에 그렇게 뭐 심하진 않고 그냥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다. 수강생한테도 얘기했지만 집중이 떨어질 정도였는데 뭐 약도 안 먹고. 근데 이제 뭐 2차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2차를 맞기 때문에 약간 골골대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으면 제가 이제 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바로 뒤로 가서 그 이론 사전 발표 난 것 좀 보고 잠깐 뭐 좀 같이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